오랜만에 초하루 입쟨날에 법상에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벚꽃이 가장 만발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영탑사 저수지에 내려가 봤는데 꽃이 둘레로 해서 많이 펴져 있어서 저희는 정초 방생을 하지 말고 뭐 벚꽃 방생이라고 해서 이때쯤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추운 날 방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한 날 방생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날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그 절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어 있어서 뭐 공부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는 바가 많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다양한 기도법, 다양한 수행법에 그 반드시 바탕을 둬서 이렇게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문으로 얘기할 때는 성성적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성하다는 것은 정신이 이렇게 또렷해가지고 깨어 있는 것을 성성하다 그런 말을 써요. 또 한편으로 적적이라는 말은 거기에 그와 뭐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깨어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모든 기도, 모든 수행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 어른분들이 항상 강조를 했던 거죠. 그 지난날에 제가 2000년도, 2003년도인가요? 2002년도 그때 해인사 대교반 4학년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저희 도반들이 27명이 졸업을 했는데, 보통 강당 4년 동안에 뭐 이것저것 대중생활 하는 법을 많이 배우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졸업하면은 이제 무슨 공부할까, 어디 갈까라는 게 항상 화두거리죠. 화두거리인데 거의 대부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출가했을 때의 그런 마음가짐, 또 4년 기본교육 해인사에서 공부하고 나서 졸업하면 다들 이제 선방 가는 거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의뢰에 가는 코스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 다 선방 가서 참선 공부해야지. 그게 거의 열이면 열,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옛날 전통에 따를 것 같으면 옛날 해인사에서는 4학년 되면 그 다음 해까지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름 지나고 나서 겨울 한거가 도래하면 다들 선방에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하기 전에 선방 한번 미리 경험해 본다라는 생각하에 동안거 그 안거를 동안거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강사 스님들이 졸업을 하랬는데 어디 가냐.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들은 아니 역대 선배님들 졸업하기 전에 겨울 안거 때는 항상 선방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왜 안 됩니까 해서 서로 막 얼굴 찌푸리고 보내달라, 못 보내준다, 그것 때문에 계속 언쟁이 많이 붙었거든요. 결국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동안거 때 여기 해인사에서 지내지 않으면 졸업장 못 준다, 졸업 안 시켜준다라는 엄포를 하도 많이 당해서 저희 때부터 해서 그 겨울 안거 4학년 때 되면은 겨울 안거를 들어갔었는데 저희 때부터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근 한 15년 가까이 글 공부만 뭐 하다가 처음으로 선방을 가게 된 게 봉암사 선방을 갔습니다. 봉암사 선방을 갔는데 그 겨울 때 갔죠. 겨울 때 갔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제 참선 공부하는 곳이 봉암사입니다. 네, 10시간 말고도 또 있어요. 그 옆에 건물에 뭐 14시간 그 정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맹정진 하시는 분들도 있곤 한데, 서당이라고 해서 그 봉암사 대방을 서당이라고 불리우는데 거기서 10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참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강당 4년 동안에 많은 어른 스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또 강의도 듣고 했지만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 딴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졸업하면 어디 갈래 그러면 저는 참선하러 선방 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한 15년 차 돼서 봉암사 갔는데 10시간을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 자세 안 좋다라고 핀잔 줄까봐 자세는 꼿꼿하게 해서 앉아 있는데 10시간이 아주 지옥이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화두 들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간화선의 그 핵심이 화두를 드는 건데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스님이 앉아서 있으니 그 10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티다 안 돼가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저 지대방에 가서 그 영어책 있잖아요. 그 영어책에 챕터 뭐 1부터 30몇 강좌까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는 못 외우니까 챕터 1, 2 외워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외우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누가 보면 참선하러 선방 간 스님이 화두는 들지 않고 머릿속에서 영어 회화 그거를 외우고 있으니 그거 알고 옆에 사람이 알면 아마 퇴방당했을 겁니다. 근데 몰래 이제 외우다 보니까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챕터 30 가운데 30개의 그런 강좌 가운데 14개 강좌를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회화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하루 10시간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깨어 있는 건데 집중해서 깨어 있는 건데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은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오만 잡생각이 다 들죠. 그거를 도거라고 그래요. 도거. 그러니까 성성만 하면 너무나 집중을 해서 정신이 맑아서 깨어 있기만 하면은 잡생각이 든다. 도거가 든다 그래요. 그러면 고요하면 좋을까? 마음이 편안해서 고요하기만 하면 뭐가 드냐면 혼침이 온다고 그래요. 졸음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해서 고요하면 그 참선할 때 그 입정에 들겠다고 죽비를 3번 치는 순간에 그게 레드선이에요. 그냥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수업 열심히 듣다가 듣는 사람은 듣겠지만 수업 시작종 딱 치면 졸음이 그렇게 쏟아지죠. 그러다가 쉬는 시간 10분, 15분 동안에 좀 자야지 막 마음 먹고 있다가 수업 끝나는 종 울리면은 정신이 말똥말똥해지죠. 그런 것처럼 참선을 할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참선해야지 하다가 입선에 들겠습니다 하고선 죽비를 3번 치면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졸음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혼침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적정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성성만 해서 정신이 말똥말똥만 해서도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잘 가미를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옛날에 수덕사의 3대 보물 하면 대웅전이 국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방장으로 계셨던 원담 방장 스님이 보물이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보물이란 얘기겠죠. 어른 스님이었으니까 그 망공 스님의 마지막 제자가 그 원담 방장 스님이신데 그분을 그렇게 귀히 여겼습니다. 수덕사에서. 또 한 분이 응담노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거의 원담 스님과 연배가 비슷한 분인데 응담노 스님은 그 호랑이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막 그 혼내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그분 특징이 그 밥이 공양 밥이 약간 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지 않으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약간 질지 않으면은 이제 공양주가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것도 그냥 혼나는 게 아니라 쌍욕 들어가면서 지팡이질로 이렇게 막 맞아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수덕사에 대중 스님들이 수십 명 계셨지만은 그분들 입맛에 맞춰서 맡았다가는 큰일 나요. 항상 응담노 스님 입맛에 맞춰서 밥을 항상 약간 질게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임 보셨던 스님이 정묵 스님도 계셨고 지훈 스님도 계셨고 다 이제 교구장 수덕사 주지까지 지금은 다 보셨는데 그때 당시로는 소임을 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저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양주를 했었거든요. 그 행자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응담노 스님 입맛에 맞게 약간 질게 하니까 정묵 스님이 공양을 하시다가 한 번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공양간에서 저 후원에 있는데 저쪽에서 손짓을 해요. 와가지고 전 행자였으니까 스님이 부르니까 가서 옆에 섰더니 그 정묵 스님이 첫 마디가 너 쑥밥이 뭔지 아냐? 쑥밥이 뭔지 알아? 그러래. 처음 듣는 말이라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밥이 어떻게 맨날 질게 나오냐? 응? 그러니까 당신도 응담노 스님 때문에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하루 세 끼를 내내 약간 진밥을 먹으니까 당신도 약간 짜증이 나셔서 화딱지 나니까 행자 불러가지고 이제 돌려 말하듯이 쑥밥이 뭔지 아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때 경학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경학 스님 아시죠? 저 어디야? 저 해미에 그 무슨 사찰이죠? 일락사? 일락사 주지를 지금 보고 계신데 그분 옆에 계시길래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스님은 무슨 밥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답을 내리신 게 잘된 밥이 난 좋아. 내 딴에는 약간 꼬들은 밥이 좋을지 약간 진밥이 좋을지 그걸 여쭤봤던 건데 그분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나는 잘된 밥이 좋아. 그러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밥이 가장 좋은 밥이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성만 해서도 안 되고 적정만 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옛날에 영가 대사께서도 성성과 적적이 균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더라도 성성이 올바른 것이고 적적은 보조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둘 다 균등하면 참 좋긴 한데 그래도 그 중심은 항상 깨어 있는 것.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가 되는 것이고 고요한 것은 보조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깨어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정신이 올바로 있고 깨어 있다라는 그런 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내가 원하는 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근심 걱정 하나 없이 내가 갖고 싶은 거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이켜보면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생각이 일어날까?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일이 잘 되면 남들이 보기에 참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맛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볼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때 그러면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몸이 좀 병나서 힘들 때, 병이 들었을 때 예전의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랬어요. 연지대사께서 죽창수필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답니다.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봐야 예전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뉘우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를 배우고 수행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연지대사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매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한 삶, 뭐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 이룬 분들은 한 명도 없겠죠. 중간중간에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왔을 텐데 제 경험상 기억에 남는 분이 딱 두 분 계셔요. 큰 어려움 겪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해서 삶을 참 편안하게 영위하시는 신도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을 거의 동시에 만났거든요. 한 분은 그거 아세요?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가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때 초창기에 그것을 수입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무슨 그 바이러스 뭐 해가지고 퍼졌을 때 외국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수입을 해가지고 배로 컨테이너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입항이 안 되는 거예요. 검역 때문에. 검역 때문에 입항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아유 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입항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업이 그렇지가 않죠. 백화점에 며칠 날까지 납품하겠다라고 다 계약서 쓰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 날짜 지키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 물죠. 위약금 감당하느라고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 번 그렇게 계약이 어그러지니까 파산을 해서 참 힘들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택시기사도 뭐 하다가 본인 스스로를 돌이켜 보니까 그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음식을 주위 사람들이 맛있게 잘 먹어요. 그래서 식당을 냈더니 식당이 대박이 터졌어요.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는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려움 겪고 나서 다시 잘 되면 마음이 참 이렇게 겸손해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본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큰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해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큰 어려움을 내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냈는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점점 멀리해요. 또 한 분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피에르 가르댕 뭐 그런 거? 그 겨울 되면 한때 그 가죽 장갑 있잖아요. 양가죽으로 된 거, 소가죽으로 된 거 그런 가죽 장갑이 유행을 하고 지금도 유행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옛날에는 요 손목에 똑딱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잠궈서 이렇게 장갑 안 빠지게 만들고 했었죠. 그거를 디자인을 잘 내서 똑딱이 없이 이게 선만 살짝 그어가지고 장갑이 잘 빠지고 또 집어넣기도 편하고 그렇게 디자인도 만들고 외국 제품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그 거사님이 조그만 공장에서 그 장갑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화점에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이름하에 납품을 하고 막 그랬어요. 피에르 가르댕뿐만 아니라 온갖 이름을 붙여서 만든 가죽 장갑이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 거사님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런 디자인도 개발을 하고. 그러니 그분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부산의 한 백화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에 본인 와이프랑 열심히 공장 돌려가지고 납품 물건을 다 맞춘 다음에 월요일 날 보내야지 하고선 공장 문 닫고선 외출을 했는데 그날 밤에 물건을 도둑 맞았어요. 그 양반도 납품기를 못 맞췄을 거 아닙니까? 납품을 못하는 거는 둘째 치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물건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찾아서 납품한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다 물어야 될 텐데 어쨌든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만든 물건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비구니 스님한테 찾아가서 대뜸 물었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물건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그러면 본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겠다 하니 그 비구니 스님이 하는 말이 매일 이 절에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 넘게 하루에 4시간, 6시간을 법당에 나가지 않고 두 부부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물건을 찾았답니다.
찾은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납품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백화점에서 다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이상한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려는 그런 루트를 발견해서 아는 지인이 연락이 왔대요. 부산에 이런 물건이 돌고 있는데 혹시 거사님이 만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부산에 자기 물건이 가 있는 줄 찾아냈답니다. 근데 찾아내면 뭐합니까? 납품기일 못 맞춰가지고 파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포교국장을 보고 있을 때 그분이 포교사로 계셨는데 저한테 가죽 장갑 한 10컬레 이상을 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무슨 가죽 장갑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셔야 했더니 당신이 이제 옛날에 파산했다가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가죽 장갑 선물 하나 주는 거예요. 다시 가죽 장갑 공장 내면 될 것 같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업체에서 많이 뛰어드니까 딴 일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은 다시 그렇게 큰 어려움 겪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그분은 참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등 따뜻하게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란 마음이었다면은 지금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 두 거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분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서 더 교만해졌고 한 분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겸손해졌고 어려움을 잘 겪고 몸에 병들어야 공부할 생각 난다라는 말씀을 어른 스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잘 겪고 나서 누구는 그렇게 겸손해지는 반면 누구는 더 교만해질까. 그러니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지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깨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이켜 보질 못하면 누구처럼 큰 어려움 잘 극복해 놓고 나서 더 안 좋은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러죠. 그 생활은 더 나아졌을지언정 삶의 그 방식이라든가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이 이상하게 구부러진 그런 삶을 사는 분이 계시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법을 배우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집중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들뜨지 않고 항상 편안하게 고요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해서 잘 갖추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내 자신을 항상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올바른 공부인지 누구를 위한 공부인지 또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 사찰에 와서 영탑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집에 가고 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이불 피고선 밤에 누워서 주무실 때도 내일 일어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 가지고 일어나야 될지 그런 거를 계속 내 자신을 돌이켜 보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멍하게 사는 거예요. 멍하게 사는 게 참 그 시간은 잘 갑니다. 저처럼 하루 일과 일어나서 호미 들고선 그 민들레나 뽑고 있고 하면 시간 참 금방금방 가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시간 보내는 거는 그냥 방바닥에 누워 있어도 시간은 잘 갑니다. 그렇죠? 앉아 있어도 시간 잘 가고 가장 빨리 그냥 후떡후떡 보내고 싶으면 누워서 그냥 낮잠 자고 계속 그렇게 누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런 삶이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몸이 불편해서 몸을 자주 움직이진 못하더라도 정신만은 또렷이 갖고 있으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생활하는 것이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벚꽃이 만개했는데 보니 한 3, 4일 안에 다 질 것 같아요. 아깝긴 한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도 그 만개했을 때 초하루 법회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꽃 구경 많이 하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